핵심만 할게요. 인물은 캐릭터예요. 자, 56페이지. 캐릭터. 이게 이제 캐릭터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 인물이라고 써놨지만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캐릭터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 사람 이런 캐릭터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 등장한 인간과 유사한 존재, 본성과 자질의 구체적 형상을 의미한다. 여기 써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정체성이란 말이 있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있죠? 자기 정체성 찾았어요? 네.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면 아이덴티티인데 이 정체성은 써놓으세요.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은 꼭 써놓으세요. Who am I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루는 게 정체성이에요. Who am I? 어렵지 않죠?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성격도 작가가 만들어진 틀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거기 57쪽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 완성된 소설 작품에 제한된 시공간 내에서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이자 유사 인간이다. 여기 써놨죠. 작가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조를 만들고 어떤 사투리를 쓰고 뭐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바로 인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인물들은 결국은 누가 만드냐? 작가가 다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56쪽의 제일 마지막 줄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완성된 소설 작품에 제한된 시공간 내에서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이자 유사 인간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뭐 넘어가도 되겠고요. 58쪽을 보겠습니다. 58쪽. 거기 이제 박경리 토지가 또 나와요. 58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 토지에 등장하는 김계주는 실존 인물이었던 동학장수 김계남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이런 거를 여기는 안 나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픽션. 자 보세요. 네. 신문에 상록수가 있어. 상록수. 자 이제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상록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영신. 최영신.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최영신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런데 최영신은 신문이 누구를 모델로 했느냐? 기억나요? 최용신을 모델. 최용신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실제로. 네. 최용신이라는 여자를 모델로 해서 최용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최용신이라는 인물은 최용신을 모델로 했지만 최용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이제 같은 면도 있겠죠. 같은 면도 있겠지만 다른 면이 많아요. 그 말 이해 가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션은 완전히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책을 보세요. 김계남을 모델로 했다고 나오죠. 팔척장신의 호령을 하면 앞산이 찌렁거렸다는 무골 김계남의 남성성 지도력, 포악하고 냉혹한 이미지와 끔찍한 죽음이 김계주를 창조하는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써놨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토지의 김계주는 김계남과 다른 인물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픽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소설과 행동 소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격 소설은 뭐고 행동 소설은 뭔지 이걸 잘 알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뮤어가 이제 그 밑에 이야기를 했는데 58쪽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 뮤어는 각각 성격 소설과 행동 소설을 유형하였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격 소설과 행동 소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 소설. 자, 성격 소설은 말 그대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격. 인물의 성격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뭐 여기 뭐 길게 써놨는데 몰라도 돼 이런 거. 하여튼 성격은 심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심리적 이런 말 들어가면 성격 소설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격, 심리적 다 시옷이죠. 맞잖아요. 성격도 시옷이고 심리적도 시옷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인물의 심리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심리적 자질과 발전 과정에 초점을 둔 유형을 무슨 소설이라고 하는가? 그럼 답 나오지 않아요? 아, 심리적이네. 성격 소설이네.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는 넘어갈게요. 자, 포인트는 자 59쪽에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도 여러분 1학년 때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에서 공부하셨어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 그 육악의 이야기 뭐 나왔었잖아요. 나와 아내의 관계 성격. 자, 행동소설 그 밑에 나옵니다. 행동소설은 말 그대로 행동 전개가 서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행동 전개. 이런 걸 행동소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보다는 행동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그 예가 안 나왔는데 작품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허클베리 핀의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톰 소여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죠.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 나오는데 예, 그렇죠. 마크 트웨인. 그 허클베리 핀 나오는 그 마크 트웨인.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행동소설. 왜냐면 걔네들이 그 미시시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행동소설이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면 성격 소설,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하면 행동 소설이다. 이것만 알면 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국문학을 공부할 때는 하나 좀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이걸 일일이 다 물론 공부해도 제가 안 말려요. 그렇게 안 말리는데 시험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성격 소설 심리적이야. 아, 그러니까 이성의 날개가 그런 대표적인 거야. 그럼 성격 소설이 아닌 건 행동 소설이야. 그건 당연히 행동 전개가 중심이 되는 거야. 뭐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막 그 톰소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인물의 행동을 중심적으로 하는 거 성격보다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인물의 형상화. 자, 인물의 형상화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뭐 여기 막 써놨는데 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여기 다른 거 볼게요. 거기 어디 보냐면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건너뛰겠고요. 작가는 여기 요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네모 좀 전체 좀 쳐주실래요? 세 번째 단락 전체 네모 별표. 작가는부터 전체 네모 별표. 자, 볼까요? 읽어볼게요. 인물에 대해 작품에 대해서 다루려는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해서요. 자, 정보를 제시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려고 하느냐. 인물 구성, 인물 형상화. 영어로 뭐라고 하냐? 캐릭터라이제이션. 거기 영어로 써놨죠? 네.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인물 형상화인데, 자, 그다음 명명법. 반가운 이름 나오지 않아요? 자, 명명법 5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금방 했어. 5자. 영어 말고 우리말로. 영어, 예,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이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렇게 알아야 한다니까. 이름 붙이기. 영어로는 뭐다? 영어로는 에펠레이션. 아니 이름 붙이기. 아, 이름 짓기가 아니고 이름 붙이기라고 그래. 이름 붙이기라고. 물론 이름 짓기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 사람의 이름을 또 짓는 뭐 애들 태어나서 그것도 헷갈리니까 이 문학에서는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이름 붙이기, 에펠레이션, 명명. 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나도 돼요. 하여튼 그걸 이름 붙이기.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문학 공부하면 재밌지 않나요? 아, 이런 용어들 여러분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걸 에펠레이션이라고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썼나 보다 작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공부했던 거죠. 제가 말씀 다 드렸던 건데 61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름 보세요.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법 에펠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재밌는 예가 나와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명명법이 있다. 한국의 고소설에서 강렬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유충열전. 이거 제가 군담 소설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왜 유충열전이냐? 이거를 창작계 군담 소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밑줄 치고 쓰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전을 왜 공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해야 된다니까. 고전을 이해하려면
예. 이 유충열전, 충과 열을 지닌 존재. 자, 그러면 또 다른 창작기 군담 소설이 얘 기억나요?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학원? 입시 학원 중에 입시. 대성학원. 대성학원. 네, 대성학원. 그러니까 소대성전 있지 않았어요? 예. 맞아. 소대성전이 있었다고. 소대성전 한번 써봐요. 소대성전.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름이 대성이라고. 대성. 크게 성공한다. 그게 에펠레이션이라고. 아시겠죠? 대성하고 유충열전. 성진. 이거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 너무 많어. 성진. 이거 어디 나오죠? 성진. 김만중의 구운몽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구운몽에 나오잖아요. 성진이 팔선녀를 사랑하는 이야기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성진이란 애가 알려드릴게. 육관대사에 이건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더 진도를 못 나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성진이 육관대사 밑에 있었어요. 근데 팔선녀가 육관대사를 이제 문안하러 와요. 육관대사가 있는 곳에 문안하러 오는데 성진이가 팔선녀에게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너무 예쁘니까 뿅 가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작을 부려 막 이렇게 뭘 꽃을 던지면 염주알이 나오고 막 수작을 부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약간 사랑에 빠진다고 할까? 첫눈에 반해. 그러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성진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나이로 태어나면 나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목탁이랑 두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어떻게 하냐, 성진이를 인간 세상으로 추방을 해버려요. 이해 가세요? 인간 세상 추방을 한다고.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서 이제 성진이가 이제 2처 6처 여자 8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8명 중에 2명은 처가 되고 6명은 첩이 돼. 그러니까 팔선녀가 2처 6첩이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막 이제 호의호식을 하다가 인생 무상을 깨달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 육관대사가 탁 성진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성진이가 인간 세상으로 갔을 때의 이름이 뭐예요? 성진이가 인간 세상에 갔을 때 이거 이야기 안 했나요? 그 얘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게 소유라고 해요. 소유. 양소유. 이 소유라고 해요. 이름이 양시성을 가진 소유라고. 이해 가세요? 그럼 소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소유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논다는 뜻이에요. 자, 써놓으세요. 잠시 논다. 여러분 정말 이거 가지고 설명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양소유만 갖고도. 잠시 논다고. 그래서 이름이 양소유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잠시 뭐하러 오셨어요? 네? 잠시 놀러 오신 거잖아요. 길면 100년, 짧으면 뭐 60년, 70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양소유란 이름에 뿅 갔어. 너무 이름 잘 지었잖아. 맞잖아. 제 말이 맞아 틀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런 게 에펠레이션이라니까. 김만중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양소유라고. 자, 더 길어지는데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충열전이 나와서 제가 좀 에펠레이션 이야기했어요. 성진, 성품이 착하다는 거야. 성진. 그 다음에 춘향, 봄의 향기라는 거예요. 춘향. 그러니까 이 향자는 남자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향. 이 이름 중에 보면 미향,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미향 이름 썼거든요. 아름다울 미자 향기 향자. 그렇죠? 이 남자에게 미향을 쓰겠어요? 네? 아니 같이 공부했던 남자에게 또 춘향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이 향자는 여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남자에게 막 미향아, 춘향아 이래봐. 이거 완전 놀림받지.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에펠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요 뭐냐면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알레고리는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알레고리가 뭐냐, 1대1 비유라는 뜻이에요. 자, 써놓으세요. 그냥 메타포는 비유야. 메타포 있었죠? 오늘 용어들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메타포는 비유야 그냥. 근데 알레고리는 1대1 비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그럼 메타포하고 알레고리가 뭐가 달라? 글자가 달라 이러면 안 돼.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알레고리는 이것의 비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정말 이해 가요? 이거의 비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죠. 근데 메타포는 이것의 비유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좀 더 이해를 쉽게. 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알죠? 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때 님은 사랑하는 님 돼야 한대요. 자, 사랑하는 님 돼요? 사랑하는 님 되잖아요. 조국도 되고 조국도 되고 절대자도 되죠. 그러면 이게 메타포예요? 알레고리예요? 메타포라는 거. 좀 아시겠어요? 완전 왔어요. 네, 그걸 메타포라고 한다고. 근데 알레고리는 이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의 의미는 이것의 의미를 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레고리 여러분이 헷갈리시니까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둘기하면 평화죠. 비둘기하면 평화 이런 의미가 보통 있잖아요. 그런 의미만 딱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알레고리라. 딱 이것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소설 이후에 이제 뭐 효과 감자 또 나왔잖아요. 왕서방의 몸을 팔다가 살해당하고 복년대 이거 제 여러 번 이야기 있잖아요. 복이 많은 여자잖아. 맞나요? 근데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예요. 맞죠? 누구한테 살해당하요? 여기 나오잖아요. 왕서방에게 팔다가 살해당하잖아. 금전거래 대상. 전형택의 화수분. 화수분은요 마르지 않는 단지란 뜻인 건 아시죠? 네. 근데 결국 이 사람들 얼어 죽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날품 팔이 연명하다가 길게 동사라는 말이 얼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알죠? 동사했다. 얼어 죽는. 그러니까 반대라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써놓으세요. 밑줄 치세요. 반어적 명명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름과 반대로 간다. 어렵지 않잖아요. 반어적 명명법.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유적 명명이 있는데 최만식의 인형의 집을 낳아서 이거는 원래 인형의 집이란 입센의 작품이 있어요. 그 거기에 나오는 인형의 집이라는 걸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주부인 주인공이 변호사 남편에게 실망을 느껴서 가출한 후 경제적 역경과 성적 시련을 겪다가 재본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 주인공이 뭐야? 임노라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입센의 그 인형의 집의 여자 주인공 이름 노라예요. 노라. 맞나요? N-O-R-A. N-O-R-A라고. 노라예요. 노라.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 노라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임노라라고 쓴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임노라.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죠. 우리 의미로도 보면 노라니까 노라 잘 놀아. 그 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노라라고 써버리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 노라조라고 있지. 노라조 있지 않나요? 몰라요? 노라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희한하게 이렇게. 자, 하여튼 넘겨서 62쪽입니다. 자, 인형의 집에서 중심 모티브를 가져와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1학년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최만식이 있어. 최만식은 어디 출신이에요? 최만식이 어디 출신의 작가예요? 군산. 그렇죠. 군산이. 그 엄밀히 말하면 김제 뭐 이런 쪽인데 군산인데 이 최만식 작가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 일본의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을까요? 와세다 대학의 영문과를 나왔어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인형의 집은 영문학을 공부하면 유럽 희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워요. 영문학을 공부하면 유럽 희곡이라는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야.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최만식이 이런 인형의 집을 이런 거는 영문학을 공부한 흔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만식이 이제 그런 가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여성 해방론의 근거에 썼다는 거예요. 또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별명 그 밑에 있죠. 별명. 어떤 인물의 용모나 성격을 유형하는 별명은 여기 희화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희화화. 희화화라고 있어요. 62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희화화. 찾았어요? 네. 이 희화화라는 게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을 건데 희화화. 못 찾았어요? 6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있잖아요. 어떤 인물의 용모나 성격적 특징을 과장하고 유형화하는 별명은 인물을 희화화.
있는데 못 찾. 예, 이와 그 동그라미 치라고. 동그라미 치시라고. 동그라미 치셨어요. 쳐놨어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밑줄 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희화화는 뭐냐 써놓으세요. 예, 아니 잘 못 찾으실까봐 웃기게 표현하는 거, 웃기게 표현. 알겠어요. 웃기게 표현하는 게 희화화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광장시가 있어. 굉장시가 있어요. 굉장시. 굉장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일본어 쓰고이 데스요 이러잖아요. 굉장시는 본래 굉장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시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쓴다는 거.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63쪽 갑니다. 두 번째 단락. 인물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익명의 누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칭되거나 의미 없는 영문 이름, 예를 들어서 송병수의 쇼리킴에서 쇼리킴은 양색 시의 심부름을 하면서 미군들에게 I am sorry를 반복해야 하는 소년의 상황을 함께 사는 따링 누나는 달링이란 말 들어보셨죠? 달링, 사랑하는 사람을 달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1000 이야기는 양공주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구통 고양이 우장은 뭐 이렇게 자기를 숨긴 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외모의 특성만으로 분류했던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없어. 익명화라는 게 여러분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익명화니까 이름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름을 안 쓰고 다른 걸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익명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구통 이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철수, 영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익명화라고 하는 거예요. 익명화라고 올렸다. 그렇죠. 익명의 누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이씨 이것도 익명화죠. 제이씨 예를 들면 자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이 처한 인간 소외 이거 아까 난소공이라고 했잖아요. 난소공.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 지위를 세습해간다. 난소공이죠. 여기 이제 부유하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유는 돈 많다는 부유가 아니에요.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부유라는 말 그래서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한국 현대사회의 인생 유전을 그렸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지 입은 여자 해가지고 이 정성경 이름을 얻어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또 검은 늑대 무리에서는 기성사의 안주라는 거는 편안하게 사는 걸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하기를 거부하면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쓰이고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아이로 그냥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은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자 인물은 인간의 이제 바탕을 두고 있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봐요. 귀신이나 유령, 신화나 판타지 장르에 등장하는 요정이나 반인간도 있어요. SF, 공상 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쓴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특징을 지닌 존재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별, 인종, 나이, 외모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러냐 이건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돼. 자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가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성녀와 마녀. 그 64쪽에 박스 밑 바로 위에 성녀와 이거 성녀니까 훨씬 더 좋겠죠. 마녀니까 나쁘겠죠. 성과 악의 이미지의 대결이죠. 자 65쪽 그래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녀형과 마녀형인 두 여성의 인물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성녀형 인물로 등장하는 하란의 외양 묘사, B는 마녀의 이미지를 지닌 형숙에 대한 외양 묘사예요. 읽어보면 거기 한번 이건 좀 볼게요. A 조용한 하란의 모습 그 64쪽 마지막 박스 있을 거예요. 모두 시끄럽게 짓거리고 있는 속에서 사뿐히 떠있는 흰 꽃잎같이 청초한 모습이다. 여기 써놨어요. 흰 저고리에 수박색 치마가 더욱 그런 인상을 깊게 한다. 투명 하리만큼 흰 얼굴에 짙은 그늘을 지워주는 속눈썹. 입술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웃음을 참는 듯 이빨 두 개가 아랫입술을 깨문다. 꿈을 머금은 듯 소리 없이 웃음이 흐른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야 진짜 성녀 같지 않나요?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그 눈은 누구나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무서움을
지니고 있었죠. 무성한 아름다움을. 그는 눈뿐 아니라 또 하나의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드물게 보는 훌륭한 소프라노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에 못지않은 마력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마녀의 이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 나오죠. B는 마녀의 이미지를 형숙에 대한 모습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A번에 보면 되게 연약한 느낌의 외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동정을 받는. 근데 형숙은 어때요? 되게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신비한 매력을 가졌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 요소, 기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66쪽입니다. 자, 심리적인 기질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건데 그 66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볼게요. 자, 인물에게 결핍된 부분, 억압된 욕망은 인물의 행동을 추동하는 힘. 여러분 추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66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추동. 추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밀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추동이라고. 이게 원래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주동은 이제 주인이 돼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추동은 밀어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영어로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드라이브. 이게 되게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추동이란 말.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금지되거나 억압적인 힘에 의해서 거부당하면 좌절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외상이란 말 많이 요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심리적 외상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청준의 태원은 알 수 없는 유기양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사회적 요소로 가겠습니다. 67쪽. 자, 이거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에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인물의 이제 그런 대인관계들 있잖아요. 뭐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대인관계. 또 사회적인 환경. 내가 정치적 성향이 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나가 디아스포라예요. 거기 67쪽의 4번 사회적 요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찾았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뭐였죠? 저기 모세가 네. 그 백성 데리고 가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한자 쓸게 이거는. 자, 읽어보세요. 이산 가져올 때. 이산 디아스포라.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이산. 이산이라는 게 지금 뭐 이스라엘 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광야를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출애굽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이제 이산이 되는 거예요. 이산.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산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그 사람이 외국에 사는 것도 이산인 거예요. 맞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산 가족. 그렇죠. 그 이산이에요. 이산 가져갈 때. 하여튼 그런 이산이라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흥역에 가면 기흥역 있잖아요. 기흥역 가면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 있죠. 비디오 아트 백남준. 백남준의 작품 중에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 백남준 그 박물관은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그 달이 있고 그 뭐지 TV가 있고 토끼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꼭 안 가보시면 가보세요. 그게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나라에서 온 토끼가 TV를 통해서 자기 고향을 떠올리는 거야. 피타를 끄집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산이 있어. 되게 웃기지 않나요? 달나라에 토끼가 있단 말이야. 토끼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그래갖고 TV를 통해서 달을 떠올려. 하여튼 그런 게 제가 그래서 이번 시에 디아스포라도 써놨어요. 백남준 그 아트센터 거기. 그 포스코 기업 많이 했었고요. 이라이언 그 점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 용어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과를 공부하든 용어를 아는 거지만 디아스포라가 나왔는데 디아스포라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나요? 이제 1학년 때 상관이 없는데 근데 4학년이 됐어 국문학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뭐야? 이해가시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가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정체성, 부모 자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유정이 형 밑에 있죠. 67쪽에 계승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가게 뭐 학대받은 장남이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학대한 내용이 다 써놓고요. 뭐 악부전 같은 경우도 가장의 책임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폭력적 행동을 하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악부겠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68쪽으로 넘어가면 산업화 시대를 노동으로 내몰린 가장들이 노동의 결과로부터 소외되고 착취당한 현실 이런 걸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뭐 다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자, 인물의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3장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정도 하면서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혈액형이나 기질, 체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인물도 다양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들 나와요. 인물 행동과 기능에 따른 유형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심 인물과 주동 인물 나올 거예요. 주변 인물 나오죠? 주동 인물 밑줄 쳐보세요. 주동 인물. 자, 밑줄 쳐보세요. 진한 색으로 나왔잖아. 프로타고니스트.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인공. 주동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주동 인물 주인공. 반동 인물 써놨죠. 반동 인물 밑줄 쳐서. 반동 인물. 그러니까 반동 인물도 이제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반동 인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 선과 악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반동 인물은 조연이 될 수 있어. 맞죠? 주인공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반동 인물은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럼 조연인 거야. 맞죠? 근데 양자 대결로 구도로 가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영어적인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로타고니스트, 엔타고니스트인데 여기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나왔잖아요. PRO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PRO. 프로타고니스트. PRO가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찬성한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알겠어요? 엔타고니스트, 엔타의 동그라미 쳐 반대라는 뜻이에요. 엔타. 여러분 안티란 말 들어봤죠? 그게 다른 말로 엔타라고 써요. 안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자 이제 밑으로 가서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자 거기 이제 주동인물 반동인물인데 반대로 밑에서 다섯째 줄에 반대로 찾았어요? 69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거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밑줄 쳐야 돼. 중요합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주제의 부정적인 인물이 반동인물이다. 밑줄 치세요.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대립하여 극적 구조의 선명함을 더한다. 또 밑줄 치세요. 반동인물이 주동인물보다 지위나 능력이 높을수록 도덕적으로 애매하게 보일수록 갈등과 긴장은 증가한다. 또 밑줄 치세요. 반동인물은 권력, 조직, 환경 등 특이한 집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는 시험 문제다. 여기 아주 좋은 문제인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다음 중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중심 인물과 주동 인물에 대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반동 인물이 주동 인물보다 지위나 능력이 높을수록 도덕적으로 애매하게 보일수록 갈등과 긴장은 감소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감소한다라고 했어. 뭔 말인지 몰라요? 틀렸죠?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동 인물이 막 이렇게 행동을 해. 그럼 사람들이 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본다고. 잘 보죠. 긴장이 증가하니까 잘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막 어디 가면 막 나쁜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죠.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악역을 하면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 악역을 하면 사람들이 인상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긴장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악역인데 너무나 주인공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안 본다니까.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주동 인물의 주변에는 다양한 보조적 인물이 있죠. 당연한 거죠. 보조적 주변 인물은 뭐라고 했어요? 긴장을 없애주거나 정보를 전달해 스토리라인 풍요롭게 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 다른 말은 조연이에요. 조연. 주변 인물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조연 이러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넘어갈게요. 자, 서사적 기능에 따른 유형.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프로프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거기 러시아에 있는
그 유명 학자인데 자신이 수집한 러시아 민담의 구조를 분석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밑에는 넘어가 돼요. 자, 그 박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71쪽. 자, 여기다 71쪽 박스에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71쪽 박스에 별 3개 치라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자 1, 2, 3, 4, 5, 6 중에 제가 말하면 찾아보세요. 다음 중 대상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칠 입장에 있는 인물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1. 주동자 2. 반대자 3. 대상 4. 발동자 뭐겠어요? 거기 있잖아. 1, 2, 3, 4 발동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 보조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주동자는 앞장선 사람, 반대자는 반대, 대상은 같이 재현 이런 거. 발동자가 헷갈리면 발동이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발동이 걸렸다. 공부할 때 발동이 걸렸다 이런 말 쓰잖아요. 발동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써보시라고 이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대상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끼칠 입장에 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발동이 걸린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자, 행위의 수혜자, 보조자,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흙이라는 주인공에서 허승이 민족주의자는 한민교 선생의 사상에 감화를 받아 농촌동에 뛰어들었죠. 계몽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동자로서 농촌 계몽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뭐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허승을 깨우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민교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발동자가 되는.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그리고 허승의 아내 윤정선은 허승과 불화를 일으키고 불륜을 저지르며 자살 기도한 등 허승의 농촌 사업에 방해가 돼. 그 반대자예요. 또 살려울의 악질적인 부자로서 후반부에 모든 사업을 방해하고 그를 감옥에 가도록 만든 유정근도 반대자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허승에게 연심을 가지고 있는 유선은 허승의 농촌 운동을 돕는데 헌신하며 유정근의 모략으로 죽게 돼. 그러니까 보조자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72쪽. 자, 여기도 별 3개 쳐놓으세요. 박스 별 3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별 3개. 자, 별 3개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낼 수, 답은 4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 어차피 문제가 1, 2, 3, 4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다음 중 뭐 가치의 재현 겨냥하는 목표나 공포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 흙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흙에 대해서 좀 그 문학개론 시간에 뭐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오히려 저는 이광수의 무정보다 흙이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되신 분 읽어보시는데, 자, 이제 보세요. 흙의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주동자, 허승과 허승. 똑같네요. 자, 반대자는 윤정선, 유정근이고, 대상은 농촌 계몽. 그 다음에 발동자는 영향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민교, 허승 나오고, 수송자, 받아들인 사람이죠. 다 살려울의 농민들 똑같고, 보조자는 유순, 윤정선, 작은갑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동자는 누구고 이거 그러니까 주동자가 어떤 의미고 조금 이제 감이 오죠. 그런 걸 찾아보시면 돼. 그러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인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소설은 뭐 이걸 여러분이 막 자세히 공부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걸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방송 들어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막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셔요. 방송에서는. 자,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간형과 인물의 창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물을 위엔 넘어갈게요. 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정적 인물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E.M.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73페이지의 밑에서 넷째, 다섯째 줄. 포스터는 E.M. 포스터예요. 인도로 가는 길을 쓴 작가인데 영국의 작가인데 19세기까지 극과 소설을 지배한 유형적 인물을 비판하며 소설 인물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평면적 인물은 뭐고 입체적 인물은 뭐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님과 어머니에서 그 딸은 평면적이고 엄마가 입체죠? 그렇죠. 평면적 인물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한 번 착하면 끝까지 착해. 평면적 인물인데 입체적 인물은 악했다가 착했다가 악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뀌어. 그렇죠. 그걸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평면적 인물. 여기는 뭐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그러니까 입체적 인물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지. 여기 지금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기 보면 73쪽의 마지막 줄 볼까요? 마지막 줄 73페이지 마지막 줄. 자, 밑줄 주세요. 평면적 인물은 단일한 개념이나 성질로 구성된 순수한 형태의 인물 유형을 말한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성격.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어려우면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는 성격, 변하지 않는 성격. 제가 여러분 이해 쉬우라고 제가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 네, 말씀하세요. 전형적이랑은 또 다른. 전형적은 또 다르죠. 왜냐면 전형적은 뭐냐면 평면적과 다른 게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구두쇠가 있어.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풍자해서 스크루지잖아요. 그런 인물이 그런 거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평면적 인물은 뭐 어떤 입체 전형적 인물은 아닌데 그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안 변하는 거니까. 전형적 인물하고 또 좀 다르죠. 평면적 인물하고 전형적 인물은 그런 어떤 무리를 묶어놓은 인물이니까 뭐 악한 사람의 대변자 또 착한 사람의 대변자 흥부 이런 게 전형적 인물이거든요. 근데 평면적 인물은 뭐 그 착하든 악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 중간적인 성격이 괜찮아. 계속 그 성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입체적 인물은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세요. 말이 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여기 감자 또 나왔네. 감자가 원래는 좀 착한 여자였잖아요. 거기 74쪽 봐보세요. 74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보세요. 김동인의 감자에 복녀가 있다. 원래 가난은 하지만 하나마라는 게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은 하나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두 번째 단락 다섯째 줄에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는 처녀였어. 원래는 착한 여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악한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입체적 인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 만무방에 나오는 아우도 입체적 인물이야. 응원은 소설의 전반부에 순진한 농군이지만 결말에서 논의 별을 훔치는 인물이 돼. 자기가 자기 논의 별을 훔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제가 이거 그 김유정 문학관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해설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만무방이 뭔 뜻이냐? 진짜로 질문했었어요. 뭐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막대 먹은 영애 씨가 지금도 하나요? 막대 먹은 영애 씨라는 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대 먹은 영애 씨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 만무방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막대 먹은 남자를 가리켜. 막대 먹은 놈. 네, 그게 만무방.